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신기하고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차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차와 선에 관련된 특징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예요.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래서 꼭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자,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안사의 난, 제가 맨 위에다가 안사의 난을 써놨는데 안사의 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안사의 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임진왜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 병자호란은 잠깐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 전기 후기가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후기에 영정조 시대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데, 얘네는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는 심폐소생술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연명치료죠. 요즘으로 말하면 연명치료. 더 이상 반전의 기회는 없었고 계속 한 100년 정도, 그래서 907년까지 이제 당나라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 숨 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떡상하던 그러한 힘들이 이렇게 쫙 퍼져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리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스가 한때는 잘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완전히 끝장이 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 전체가 끝장이 났으니까 완전히 뭐 골로 갔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썩어도 준치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가보면 뭐 괜찮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또.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문화가 저때 이제 완전하게 보편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왜 불교가 영향을 주냐면, 불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술문화가 중심이었을 건데, 중국이 술문화가 중심이었을 건데 차문화로 바꿨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큰 힘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술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의 술이라고 하는 거는 난방 보조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핫팩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동혈이라고 그래서 동굴집 같은 데서 서안 쪽, 저 섬성 쪽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난방이, 직접 난방이 잘 안 됩니다. 직접 난방을 하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산이 별로 없다니까, 중국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좀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빼갈 같은 거 한잔 하고,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술 문화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마시는 술 문화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문화라는 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차문화가 퍼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쟤네가 물이 안 좋아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체가 물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중국의 강남 쪽에는 물이 다 좋아요. 여기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강남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효차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면 발효차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강북이에요. 강북. 이 위쪽에 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물을 중화시켜야 될 필연성 때문에 이쪽에 발효차를 마시는 거고, 여기는 그냥 우리 같은 생차 계열로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문화를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나이 문제가 나오죠. 이 나이 가지고 사실 태클 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나이를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 120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150입니다. 그냥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리고 현재 120을 산 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 세계에도 몇 분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90 넘어도 정상인으로서, 제가 옆에서 90 넘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정상적인 활동은 못 합니다. 그냥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계시는 거 정도지, 제가 보기에는 80 중반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정상. 조금씩 덜 무너져 가면서 관리를 잘하면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저 시절에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70 고레이라는 말이 두보가 당나라 때 하는 얘기인데 고금에 드물 때 70 사는 것도. 근데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도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도교는 영생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영생을 얘기하고 오래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 불교사 얘기하면서 계속 봐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학파를 만든 시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상 장수하지 않으면 그 학문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 40 이렇게 해서 자꾸 돌아가시면 아무리 천재성들이 있어도 제자를 키우거나 자기 생각들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씩 전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느리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장수했다는 거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저거는 약간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강남에는 물이 있고 강북에는 물이 별로 없고 그 대신에 물을 중화해야 될 필연성이 있어요. 이게 석회가 많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중화시켜야 되는 필연성. 그래서 이쪽에는 숙차, 차를 발효시켜서 먹고 이쪽에는 생차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 전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유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이상반이 정상적으로 활동한 건 안사의 난 이후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느 정도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차문화는 어떻게 돌았었냐면 지금 커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에 우유 타 먹고 아니 우리 말고 서양 사람들이 우유 타 먹고 그 다음에 계피 타 먹고 시나몬 타 먹고 그게 비엔나 커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 풍습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막 섞어서 먹는 거죠. 설탕도 타 먹어보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소시키고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돌린 게 유구라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생강도 넣어 먹고 무슨 파도 넣어 먹고 이렇게 해서 막 탕같이 끓여 먹던 문화에서 그것만 심플하게 돌리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 흐름을 한번 바꿔줘서 어떻게 보면 문화는 이제 난숙기 상태는 안 좋은데 문화는 난숙기로 접어들어요.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어렵고 그 안에서 이제 찌부작저부작 거리면서 사람들은 개성화가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징적이죠. 사실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전부 파편화돼 있죠. 파편화돼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기호나 성향이나 이런 특징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게 당나라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 말기. 그리고 그때 이제 다선이 일어나 다선일미 처하고 선은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다시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스님이 이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차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저 문화의 시원을 열은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조 스님이고 그리고 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스님을 꼽으라면 백장 스님하고 그 다음에 조주 종심 스님을 꼽습니다. 저건 뭐 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 문화에 하택 신해가 있고 이 신해 스님 말고 두 분이 더 있는 거죠. 남학 회양하고 그다음에 청원 행사. 이 회양 스님 밑에 마조 스님이 있고 이 마조 스님 지금 밑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조 스님 밑에를 얘기하려고. 이쪽 계열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종이 나오고 이쪽 마조계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밑에 이제 백장이 나오는 거고 요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백장 여기 제가 써놨어. 백장, 서당지장, 남전보원. 백장, 그 다음에 서당지장, 보원. 이 보원 스님이 지금 저 조주 스님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쪽 계열에서 위항종, 그 다음에 임재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종 계열이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까지. 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에서 나중에 양기파, 황룡파가 있는데 이 양기파가 지금 조계종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조 스님 밑에 마조 스님의 제자가 84분이 있다 그래요. 제자 많은 거를 또 얘기하는 게 중국 문화의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84명인가?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공자가 보통 이제 72명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3,000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건 구라고 72명 정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72명 중에서도 이제 추리면 문, 행, 충, 신. 그래서 과목입니다. 과목에 배당해서 이제 10대 제자를 공문 10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2명을 두는데 마조는 그거보다 더 대단해요. 라고 말하려고 아마 12명 정도를 더 넣은 것 같아. 그래서 84명. 다 이게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책을 보다 보면 처음 볼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 처음 보고 그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계속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치는 어떠한 이게 낯내는 유형, 그 다음에 구라 유형 이게 있고 인도 사람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하는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의식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3대장이 있는 거예요. 3대장이 그게 백장 스님, 그다음에 서당지장, 남전보원인데 남전보원이 조주 스님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서당지장이 누구냐면 가지산문, 구산선문 중에서 조계종의 지금 실질적으로 조계종의 시원자라고 우리 종원종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의국사. 도의국사가 이 서당지장 스님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마조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평상심시도라는 얘기를 해요. 평상심이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곧 진리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건 중국 철학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인도 철학이나 유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유럽 철학에서 나올 수 없는 중국 철학적 사고입니다. 저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에 대한 환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진리를 일상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가 과연 일상을 초월한 어떠한 완전성이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관점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상이 만약에 불완전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불완전이라면 이 불완전을 바꿔서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완전 자체를 불완전으로 인식하면 이게 곧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도 없고 완전도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곧 그냥 깨달음의 현현, 깨달음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긍정하는 그런 사고거든요. 저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맞다면 그리고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당나라 말부터 나타나는 신유학이라고 하는 게 대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이 나옵니다. 왜? 일상이 다 깨달음이면 굳이 뭐하러 출가하는데 라고 하는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 쪽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어. 왜?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논점이라서 불교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듣습니다. 우리는 철학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아구들을 맞춰가는 거죠. 아구들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말부터 이제 유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일상에 대한 환기라는 게 일상을 환기한다. 그러니까 재인식한다. 라고 하는 게 마조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강남에서 이 백장회라고 하는 분이 이거 강남 사람입니다. 출신을 보면 이게 복건성이 홍콩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홍콩보다 좀 위쪽. 그 복건성 출신이고 그 다음에 강서성에서 살았어요. 강서성 백장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런 데 다 가봤거든요. 진짜 오지지 오지. 그래서 오지 속에서 뭘 만든 거냐면 종교 공동체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법칙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직이 좀 어느 정도 크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에 가면 몰몬교 이런 거 있어요. 몰몬교 들어보셨어요? 미국 중심의 기독교지.
미국 중심의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교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중심의 기독교 하면 통일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미국 중심의 기독교인데 걔네가 땅을 크게 가지고 거의 종교 공동체로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미국 법이 통하는 게 아니고 걔네 원칙이 통합니다. 걔네 원칙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는 일부 다쳐도 가능하고 걔네 원칙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백장 스님이 그런 식의 원칙을 만든 거를 청규라고 합니다. 백장 청규. 청규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한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강남에 차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어떻게 차를 마신다는 등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장청규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것의 후대에서 그것을 좀 변형시킨 칙수백장청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판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차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강남차예요. 강남차. 강남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조주의 차예요. 조주는 이 조주 종심원에 살았다 그래서 조주인데 정확하게 어디 살았냐면 조주 관음원이라고 지금 백림사입니다. 저게 조주가 지역 이름이에요. 어디 쪽이냐면 북경 쪽입니다. 강북이죠. 강북이죠. 그래서 조주의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 사람은 기호식품이고 차가 기호식품이고 우리가 마치 차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나 커피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그냥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그 스타벅스 나왔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그때 3,000원, 4,000원 아니면 뭐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굳이 밥값만큼 내면서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가 있었어. 처음에 스타벅스가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그게 불량하다. 들고 다니면서 뭘 먹는다는 게 유목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농경문화에서는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를 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햄버거나 이런 것들 다 유목문화거든요. 걔네 들고 다니면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 뭘 음식을 먹어요. 그거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 받을 때 사실 그거를 이렇게 다 들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약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아무튼 뭐 심한 얘기라서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안 좋게 봤어. 아주 뭐 못 배운 애들처럼 이렇게. 지금은 길거리에서 야 그냥 테이크아웃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지.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강북과 강남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북은 이 차라고 하는 게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강남에서는 기호식품. 기호식품은 선택권이 있는 거고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강북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거는 일종의 정수기 대용이에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정수기 대용.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드디어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지는 거죠. 이 일상성 얘기가 이 일상성이 조주에 의해서 차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또 다른 일상성으로다가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주의 차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조주차 하면 끽다거인데 끽다거 있네. 차나 한 잔 마셔. 이런 뜻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조주 스님이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한테 왔대요. 그렇게 해서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화두나 그다음에 선어록에서 늘상 나오는 대사들이 있어요. 늘상 나오는 상투적인 대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단한 뭔가를 막 물어보나 이러는데 그냥 짜맞춰서 대화하는 듯한 그런 물음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언제나 나가는 물음들이 있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인간의 삶이란 건 뭡니까?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너 여기 와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안 와봤는데요? 이랬더니 그럼 차나 한 잔 마셔. 이렇게 했대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딴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또 물어보더래. 조사설애이라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그걸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나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뭐 서쪽에서 왔나 뭐 동쪽으로 오나 뭐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뭘 전하려고, 무슨 가르침을 전하려고 왔으냐, 그 핵심은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너 여기 와봤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와봤다고. 앞에 사람은 안 와봤다고, 와봤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도 차나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원주 스님이 이렇게 있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니 와본 사람도 차를 마시라 하고 안 와본 사람도 차를 마시라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뭔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나댔대. 그랬더니 너도 차나 한 잔 마셔라. 뭐 이랬다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보면 전가의 보도지. 와본 사람도 안 와본 사람도 물어본 사람도 안 물어보는 사람도 다 차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의 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기호식품이고 여기는 기호식품이고 여기는 일상용품이에요. 이거는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할 때는 이런 차는 여기서의 강북에서의 차, 그다음에 조주 때의 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얘기하면 그냥 생수예요, 생수. 물 한 잔 마셔라. 아니면 우리식으로 차 하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우리한테 크게 있었어요. 엽차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일본식 오차 문화인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엽차, 그다음에 보리차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뭐 다방을 가든 어디 식당에 가든 그 엽차가 먼저 나와. 그러면 그걸 이제 마시고 하던 그런 정도의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대신하는 차. 그렇게 해서 마조의 일상성이 차로서 구현되는 거예요. 일상의 가치로. 그래서 여기서의 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자체가 곧 깨달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차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해서 완전히 완성을 시키는, 그러니까 강남의 특수한 차가 강북으로 넘어와서 보편성이 됐고 그 보편성이 일상으로, 그러니까 다반사죠. 다반사. 나오는 말이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밥 먹고 물 마시는, 숭늉을 마시는, 이렇게 된다면 저거는 그냥 다반사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강북적 표현입니다. 밥 먹고 차를 마시는. 물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차밖에 없는 거라니까. 실제로도 중국에 가보시면 그렇죠. 걔네는 그냥 물 대신에 자스민차, 요즘은 자스민차 주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냉수 먹고 속 차려라고 하는 게 조주의 차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차하고 강북차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차 문화가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차 문화가 쉽게 안 무너집니다. 쟤네는 일상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커피가 한번 스타벅스가 강림하자 하동의 차가 끝장이 났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기호식품이었지. 우리는 그냥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차가 물과 결합되어 있었다면, 저렇게 중국의 강북처럼 물과 결합되어 있었다면 차를 선택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차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가 너무 고급화 전략을 시도를 하는 바람에 몇몇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가 되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에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차까지 한 잔에 한 5만 원짜리 커피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 그거 뭐 주인이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저한테 뭐 5만 원짜리 커피를 먹었다 이러길래 내가 그런 커피는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왜 몇 잔이나 팔리겠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원두를 갖다 놔도 회전율이 안 되는데 커피는 향인데 그게 회전이 되겠어요? 빨리빨리 회전되고 잘 팔리는 걸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집 같은 데서 음식할 때 너무 특이한 거 시키면 안 돼. 왜? 식재료가 신선한 게 안 나와요. 절대. 아니 그렇지 않을까? 회전율이 좋은 걸 어느 정도 좋은 것 중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몰라도 회전율 안 나오는 거 어디 이상한 거 한 3년쯤 묵혔다가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야 이걸 찾는 놈이 다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해준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아니 그렇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것들은 기관들이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야 진짜 그 냉동 건조 커피 그거 먹을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놔두고 먹었는데 그게 커피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요즘은 비싼 커피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던데 그 안에 먹으래. 야 그 안에 못 먹겠는데 나 그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 가끔 이렇게 주면 그렇게 날짜가 써 있는 게 있어요. 날짜가 짧게 써 있는 걸수록 비싼 것 같아. 느낌상 왠지 비싼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좀 맛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차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주가 말하는 이 끽다거라고 하는 문화는 사실은 일상성을 환기시키는 방편으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선일미, 다선일여라고 하는 게 이 용어는 정상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중국에 없습니다. 저런 용어가 나오는 건 사실 일본에서 나오는 용어고 중국에는 저하고 똑같은 용어 안 나옵니다. 저도 저걸 찾아봤는데 저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런 용어들이 중국 선종에서 많이 쓰였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차는 선과 같이 고고한 맛이다. 한 맛이다. 안 그러면 차하고 선은 같은 정신 경계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마조의 일상성이에요. 이 차는 숭늉이나 냉수급이고 그래서 두루한 일상 마치 공기나 물처럼 그러한 맛이 곧 최상이야. 특수한 것이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을 관통하고 있는 것 그게 차고 선의 맛이야 라고 하는 게 다선일미. 다선일여라는 것도 그러한 정신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지 실제로 이 세상을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을 벗어난 또 다른 탈속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진짜 많이 절에 다니는 사람 치고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데 사실은 그게 일상성을 환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거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자체의 긍정하라 라는 쪽으로 가는 거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이 긍정되기 시작하면 일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질리면 삶이 긍정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당나라 말 송나라로 넘어가면서 유교가 등장하는 신유교가 등장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유학이에요. 신유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야 일상을 긍정할 거면 굳이 출가해서 뭐하러 살아? 그냥 가정생활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가정생활해.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단 조금 더 윤리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관점이 대두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당나라 말에 가서 해드릴 겁니다. 조금만 이따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조스님과 관련해서 조조스님은 사실 하나의 학파를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오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주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조주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끽다거만 유명한 게 아니고 무자화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두에서도 고려 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고려 말에 제일 많이 나오는 화두가 무자화두예요. 벌써 무자화두.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화두를 받았네 그러면 70% 이상은 무자화두. 무자 시신마 이목고하고 무자인데 그중에서 무자 비율이 더 커요. 근데 왜 하필 조주는 저렇게 자기 학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떡상하게 될까를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무자화두를 어떻게 보면 중심화두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오조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홍인 스님의 뭐 오조 홍인 스님의 재생이다, 환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뭐 제가 보기엔 말 같지도 않아. 왜 말 같지도 않냐면, 야 환생이 왜 또 떨어져? 환생이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홍인 스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떨어지는 환생이 어딨어.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환생이라는 둥, 뭐 후신이라는 둥,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화연에서 나왔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김지장 스님 같은 경우가 뭐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둥,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그 다음이 원호극근 스님이 이제 벽암록 하는데, 이 벽암록에 100개의 선문답을 추립니다. 이게 송나라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송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당나라 때는 화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송나라의 특징이 문치주의고, 당나라 때 저 안사의 난이 딱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 이거 군사권을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합니다. 문치주의. 예, 문치주의. 문치주의의 최대 단점이 뭘까요? 군사력이 약해요. 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생각하시면, 조선이 문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안 때리면 괜찮은데 때리면 대책이 없어요. 때리면 무조건 맞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문치주의.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임진왜란 터졌는데 군사를 징발하니까 붓 들고 왔더라고. 야, 창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붓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과거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잡혀왔다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러 온 놈이, 아니 전쟁터에 군사로 징발돼서 나온 놈이 붓을 들고 온다고? 이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실제로 송나라도 그렇게 거란 여진 말 것 없이 막 계속 두드려 맞게 되거든요. 근데 내부 반란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문치주의의 특징이 내부 반란이 상대적으로 적어. 내부에서 뒤집어 엎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안사의 난도 있었고, 이 다음에 이제 5대 십국이라고 양당 진안주 이렇게 해서 10개의 나라들이 뭐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5대 십국, 그래서 당송 교책이라고 하는데, 당나라하고 송나라 교책이 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송태조 조광윤이는 문치주의를 표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뭘 종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료주의의 발달, 그 다음에 뭘 종합해서 전체를 집대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집대성은 공자, 맹자 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가 왜 대단하냐? 집대성자이기 때문에 그걸 맹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자 사당을 대성전, 집대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뭘 만드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경을 송나라 때 만듭니다. 계보장이라고 하는 건데, 계보년간에 만든 대장경이에요. 그거 만들어서 이제 거란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고려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초조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초조 대장경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몽고 때 이게 불이 나니까 이제 제조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 종합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발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선어록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다 종합해서, 이게 이제 오등록이라 해서 등자가 5개 들었다 그래서 오등록이에요. 전등록, 북등록, 고등록, 광등록, 그 다음 연등회, 이래가지고 요 5개를 오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전등록입니다. 경덕정등록, 경덕연간에, 송나라 경덕연간에 만들어진 전등록. 저게 이제 뭐 한 30권씩 돼요. 그렇게 해서 막 이따시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다 볼 거야? 고려대장경 만들어 놨어. 대단하지? 누가 볼 거야?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상 나오는 문제야. 늘상 나오는 문제. 이게 인도에서도 나왔고 중국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인도에서도 이제
처음에 반야부가 유행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반야경은 8,000송 반야경인데 그걸 뭐 25,000송 반야경 나중에는 이제 뭐 10만 송 반야경이라서 600권 반야경까지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축소기로 또 들어갑니다. 다시 이렇게 쭉 축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강경. 금강경 그리고 반야신경까지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또 추려가지고 100개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래가지고 100개로 추린 게 벽암록이에요. 벽암록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효극근 스님의 벽암록. 그리고 이것만 추린 게 아니고 추리려는 또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핵심만 추리자라는 게 이 양반만 생각했겠어? 비슷한 시절에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무문 해계 스님도 추렸고 그 다음에 굉지정각이라고 이거는 조동종 계열입니다. 이쪽은 임재종 계열이고 이쪽은 임재종 양기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양기파. 이쪽 계열에서 한번 추리고 얘네는 얘네대로 추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파에서 하나 추리고 우리 파에서 추리고 왜 각 파마다 추릴 수밖에 없냐면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리면서 우열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해라는 거에 우열관계를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추리는 작업들이 되는데 그때 이 원효극근 스님이 100개를 추렸는데 이 중에 12개가 조주 스님께 들어가요. 굉장하죠.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1700공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700공안? 그 1700공안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이 전등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등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전등록에 등장하는 선사의 총 숫자가 1701명입니다. 이 선사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선사들이 1701분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걸 그냥 1700공안 이렇게 그냥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1700개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쓰는데 실제로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걸 추렸는데 그 추린 것 중에서 조주스님 이야기가 지금 100개 중에 12개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게 스님들이 선이 저런 어록을 만드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록을 만들어 놓으면 야 선은 활발한 거고 그 다음에 규정될 수 없는 거고 진리는 설에서 말하는 진리는 언어도다. 언어가 끊긴 자리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암기하듯이 다 이렇게 맞춰 겨루기 마치 소림사 무술 안 그러면 무슨 중국의 무술 같은 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이종격 투기 하는 놈들한테 다 그냥 1라운드 KO 패를 당하고 있죠. 두드려 맞고 있죠. 왜냐하면 걔네는 짜서 하니까 그게 문제죠. 짜서 하니까 실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전이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종의 그러한 짜서 하는 걸 비판하면서 실전성을 강조한 건데 실제로 자기네들도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짜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는 차원에서 대종고가 자기 선생의 벽암록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져요. 벽암록을 불태우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 판목을 불태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그 책이 아니고 책에 그러니까 고려대안경 같이 이렇게 책판을 불태워버리는. 근데 뭐 당신은 자기 책이 더 많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태워서 되겠나 싶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종고 스님 같은 경우가 사실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무진장 큰데 진울 스님도 그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보면 고려 말 그다음에 조선 초의 스님들이 다 종고의 영향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종고 때문에 선의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화두를 잡는 가나선 계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무문관에 가면 첫 번째가 조주부자입니다. 조주부자. 그래서 조주는 자기 학파를 만든 거는 아닌데 희한하게도 조주 스님이 자기 학파를 제대로 못 만든 상황 때문에 여러 군데에 잘 걸쳐. 이게 어떤 학파에 딱 속해 있으면 그러니까 야당 인사든 여당 인사든 딱 걸려 있으면 한쪽에서는 안 쓰거든. 그런데 조주 스님은 그게 아니고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다 쓰기가 좋고 그다음에 저 어른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일화들이 많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주 무자, 그 다음에 끽다고, 그 다음에 정전백수자라고 해서 뜰 앞에 잣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뜰 앞에 측백나무. 직접 가보면 측백나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조주 백림사에 가시면 사실은 조주 수입 이야기들이 그게 바탕이 되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조주 수입이 말하는 차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주의 이러한 끽다고 플러스 무자 화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송나라를 거치면서 확장됐다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조주가 특수한 어떠한 부분들을 학파를 만들지 않은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끌어다 쓰기 좋았고, 그리고 조주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성향이. 임제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과격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불호가 잘 안 갈리죠. 우리 같은 사람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람. 색깔이 강한 사람, 멋있기는 한데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주 스님 같은 경우는 총리 스타일이죠. 총리하면 참 잘할 것 같아. 근데 저분은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원만해. 행정력도 참 좋고 다 원만해. 근데 대통령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우리가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정도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선일미나 다선일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일상성에 대한 환기, 마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일상성에 대한 환기가 조주에 의해서 차를 통해서 구체화돼서 그것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당나라 말기에 등장하는 구화산 김교학 스님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